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13F 공시라는 문서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 내에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그런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SEC에 이 13F라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이런 대형 투자기관들이 매 분기마다 어떤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또 팔았는지 이 매매 내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워런 버핏이라던가 드러켄 밀러, 레이 달리오 같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유명 투자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주식을 샀는지 딱 엿볼 수 있는 그런 공식 스포일러 같은 그런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투자의 전설들,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좀 어떤 종목에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이런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헤지펀드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입으니까요. 이 13F 공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투자가 있고 나서 매 분기별로 최대 45일 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문서여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읽기 위한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면 복기용 어떤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13F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 최근에 공개된 이 2025년 1분기 13F 문서들 중에서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역이 한 가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헤지펀드에서 알리바바, 징동닷컴, 바이두 등 이 중국의 빅테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그 기관 브릿지워터였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레이 달리오가 현직에서 물러나서 자문 역할만 하고 있지만 그가 이 브릿지워터를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은 지금에 와서도 브릿지워터의 핵심 투자 철학으로 작동하고 있죠.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어떠한 악천후, 어떤 날씨가 펼쳐져도 이것에 전천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전략인데요. 이처럼 안정성을 중시하는 하우스에서 1분기에 중국 테크주를 대거 샀다라는 것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관세 이슈라던가 증시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브릿지워터가 중국 기술주, 요즘 T10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과 비견되는 어떤 용어로도 많이 묘사가 되죠. 이런 중국 기술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내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학개미가 돌아왔다 이런 기사 제목도 심심찮게 본 것 같은데 올해 들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 중국 증시에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그래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항생지수는 이 S&P 500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이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항생지수라고 하는 것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인덱스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브릿지워터의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기업들, 또 최근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테리픽 10, T10 기업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이 항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항생지수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지수는 벌써 18.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그냥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급감했던 이 지수 퍼포먼스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회복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저렴했다라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 증시는 지난 몇 년간 규제 강화, 부동산 경기 침체,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중국 라지캡 기업들 50곳의 이 PER, 주가 수익 비율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그 기업의 몸값인 시가총액을 나눈 값을 뜻하죠. 이 값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 PER이 10보다 더 낮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야, 지금 중국 기업들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중국 기업들의 PER이 역사적인 저점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지금에 와서도
전체적으로 이 중국 라지캡 기업들의 PER은 10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의 평균 PER이 27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참고할 것은 이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이 PER이라고 하는 것이 싸다고 무조건 오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닌 만큼 한 가지 정도 그냥 참고할 만한 지표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시장은 조금씩 반등의 조짐을 보였는데요. 2024년에도 5%라는 연간 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그런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중국 정부는 이런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2025년 예산안에서는 이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4%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게 사상 최고치인데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재정 적자율은 쉽게 말해서 나라가 빚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를 경제 전체 규모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비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앞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과감하게 지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발맞추어서 또 한편에서는 중국 인민은행 이 PBOC가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 또한 잇따라 인하하고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에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치해야 되는 돈을 줄이고 그만큼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현재 중국 정부는 재정과 통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돈을 푸는 그런 일종의 쌍끌이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중국 증시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사건이 올해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딥시크 쇼크였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이 딥시크 출시 이후 이 중국이 미국의 갖은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놀라운 AI 기술을 구축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중국 테크주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결과물들이 쌓여서 항생지수가 올해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브릿지워터는 어떤 중국 종목들을 담은 것일까요? 이번 분기에 브릿지워터가 담은 중국 테크주는 크게 세 곳입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이 있죠.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개 기업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먼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마존이다 라는 이름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존과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우선 중국 내에서 이 이커머스 부문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중국 내 클라우드 부문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는 클라우드 1위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이커머스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AWS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도 역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 알리바바의 실적만 살펴보게 돼도 이커머스 부문과 클라우드 부문 이 두 가지가 알리바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수익성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부문에 있어서만 좀 유의미한 흑자가 나고 나머지 사업부에서는 적자 구간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 알리바바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 QN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독자적인 AI 모델이 출시되면서부터예요. 이 알리바바의 QN을 비롯한 AI 클라우드 사업부가 앞으로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고 있죠. 특히 올해 4월 말에 출시된 가장 최신 알리바바 QN3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의 O1 모델 혹은 딥시크와 비교해도 여러가지 벤치마크 성능 측면에서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역량, 알리바바의 AI 역량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AI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음식 배달, 물류, OTT와 같은 다양한 사업부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사항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굉장히 비슷한 기업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알파벳이 구글을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알파벳이 웨이모라는 자회사를 두어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두 역시 아폴로라는 사업부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이두 역시 최근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산업이에요. 이번 분기 바이두 역시 코어 매출이 7%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것을 견인한 가장 핵심 사업부가 AI 클라우드였다. AI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풀스택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한 만큼 이 바이두 역시 중국 내 AI 산업의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두 마찬가지로 검색이나 AI 외에도 자율주행, 스마트 가전, 혹은 OTT 등 여러 가지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릿지워터가 투자한 징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중국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징동 같은 경우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알리바바가 이제 이커머스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 모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징동닷컴이 아마존과 더 닮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기업인데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창고와 같은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직접 전국에 깔아서 빠른 배송을 무기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 중심의 알리바바와 비교해서 더 운영 철학은 아마존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징동닷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 리테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 역시 이 리테일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로지스틱스나 다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기여를 하는 바가 없다 하는 수준이죠. 징동닷컴 역시 이런 리테일 사업부 외에도 헬스케어, 산업, 부동산까지도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내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사업을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기업 중에서 2025년 1분기에 브릿지워터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바로 알리바바였어요. 알리바바는 이번 분기 브릿지워터의 탑바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기도 했고요. 이 2위 종목과의 격차도 거의 2배 넘게 나죠. 아울러 이번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알리바바는 브릿지워터 포트폴리오의 비중 4위까지 단숨에 뛰었습니다. 직전 분기에는 157위밖에 안 됐었는데 한 개 분기 만에 정말 많은 매수를 한 것이죠. 특히 브릿지워터처럼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우스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탑 10의 로테이션이 그렇게까지 잦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알리바바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이 굉장히 잘 적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2%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1분기에는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알리바바가 왜 이렇게까지 또 중국 테크주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는 이 기업의 클라우드 사업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게리 뉴 애널리스트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같은 다른 이제 경쟁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 GPU 용량을 내부 수요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 오직 알리클라우드만이 외부 고객을 위한 GPU 용량을 대규모로 확보한 유일한 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국 빅테크들 역시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용량,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투자를 다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급자족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 이 많은 투자를 실제로 수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알리바바밖에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겁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평가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게시한 43명의 애널리스트들 중 4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브릿지워터가 투자한 내역을 바탕으로 좀 중국의 투자 매력, 중국 기술주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중국 투자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 중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이 더딘 신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우려로 꼽혀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한 것이 거의 대부분 이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기 때문인데, 이 실질적으로 돈이 쏟아 부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실물 경제 또한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세전쟁 지금에 와서는 잠깐 유예되긴 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 소비 부문도 회복이 약간은 완화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부동산 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 문제 역시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15.8%라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적인 수요 회복을 가로막는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만큼 이 증시와 경기 부양책 덕분에 증시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이 실물 경제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증시가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물 경제가 이를 따라와주지 못하면은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증시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중국 테크주에 투자할 때 대표적인 우려로 꼽히는 것은 이거 GPT로 그렸는데 사진이 너무 무섭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어떤 정부의 개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흔히 증시에서 예측 불가능하지만 발생했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 뭐 전쟁이라던가 자연재해 같은 그런 리스크를 일컬어서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중국 테크주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산당 당국 자체가 일종의 블랙스완 리스크인 감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에 굉장히 진심인 점을 고려하면은 섣부른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과거와 알리바바, 이 마윈의 설화 사건 때 엔트그룹에 있었던 사례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이 중국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행보를 나타냈다가는 주가에 크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리스크는 이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90일간의 이 고율의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안도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90일 유예 조치는 어디까지나 유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극적인 타협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언제고 이 관세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관세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양국 경제에 당연하지만 큰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이 미중 갈등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역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브리지워터 투자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테크주에 대한 좀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중국의 T10, 테리픽 10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T10에 대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언급드린 여러 투자 매력과 또 리스크를 적절히 고려해 가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